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OS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오늘은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공사서 신인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그니처 있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없어요. 시그니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EOS 여러 가지 시그니처만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수업을 연구해야 되는데 시그니처 개발만 하고 있어갖고 수업도 아주 충실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 중에 이 땅의 전공 사서 교과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메시지 한번 알려주시죠. 제가 교재도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 네네. 사서가 되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사서 선생님이 되는 거 선생님이 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의 노력과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성이 갖춰져야 돼요. 네. 그럼 좀 무겁지만 그 얘기만 처음으로 할게요. 네. 사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어렵다. 교수님이 암울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수업 중에도 이제 밝힌 얘기가 있는데, 제 그 둘째 아이가 장래 희망이 사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넌 사서 선생님이 되고 싶냐니까 학교에서 사서 선생님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을까요?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네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일단 다들 자기가 정말 어려서 하고 싶었던 사람들 네. 달성하고 나서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게 없지 않을까? 일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겠고 뭐 상담 선생님도 계실 테고, 보건 선생님도 계실 테고, 각 그 담임 선생님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많은 선생님을 만날 텐데, 얘가 어떠한 일을 뭐 하는지 수행하는지 잘 모르는데, 사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항상 밝고 웃으시고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게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의 그 교육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 수업 스타일이 저도 이제 섬세함과 어떤 디테일을 많이 살리는데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섬세한 조용조용하시고요. 그런 디테일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수업에서의 강조점 뭐 이런 것 좀 한번 저희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경향이 좀 많고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의 깊이가 깊어져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데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영역까지 낯설지 않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넓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다음 이제 수업 내에서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복습이 이루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교재 리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판서하면서 한번 하고 교재 리딩 하듯이 강의 노트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리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밑줄, 중요 강조점 다 잡아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보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함을 금방 느끼고 집중도가 한 5분, 10분 하면 쭉 떨어져요. 근데 교수님은 이게 심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 별로 안 해요. 취미는 뭐세요, 그럼 평상시에? 전 취미는 음악 감상. 보세요. 벌써 이런 쟁쟁한 취미.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5만 군데 돌아다니기, 시장, 저 헬스장 다니는 거죠. 헬스. 네. 왠지 교수님 팔뚝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아니. 이 섬세함 속에서 강인함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란스럽기만 하지 마음 맨날 드라마 보고 울고 연약하고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공식 질문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식 질문입니다. 이런 친구가 합격한다? 과연 어떤 수험생이 합격할 상인가? 요거 꾸준한 사람이죠. 꾸준한.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꾸준함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운 좋은 사람이었죠. 진짜 운 좋은 사람이 붙어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항상 그게 갖춰지려면 맨날 운 누가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꾸준하고 이 꾸준함에 자기가 계속 해봤던 것이 없으면 운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판은 운이 결정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해요. 지역적인 부분이나 그런 면에서도 운도 결정 요인이지만 전제가 깔려있지 않은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 지구력보다 저는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더 좋다. 좋은 게 중요하다. 이렇게 편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합격의 요소로 운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운이 대표적으로 학습된 무력감을 겪는 학생들이
성공에 대해서 귀인을 시킬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귀인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운이라든가 아니면 막 변하지 않는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라든가 과제의 막 난이도라든가 막 이런 거보다는 내 성공과 실패를 귀인하는 게 첫 번째,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 두 번째, 어떠한 전략을 썼는가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 이건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운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다 기울였을 때 그치. 막판에 가서 나오는 게 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트리거. 그때 딱 터져. 아, 그때 딱 터진다. 대단하다. 그래서 요즘 합격의 포인트가 그럼 꾸준함, 성실함, 운인가요? 아니면 또 만날 어떻게- 때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운은 만나야 되잖아. 아, 운은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도의 기간, 내가 단기간에 올해 몇 달 만에 확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 몇 달 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시인 시험을 갖다가 네네. 면허증 시험 준비하듯이 찍어줘라. 이거 외우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식의 접근들. 단순하게. 네. 이런 접근들은 오늘 만나기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사실 준비도 안 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좋죠. 네. 이게 교수님 말씀 중에 사실 준비 안 된 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아니면은 10시간 만에 아니면 1시간 만에 무엇인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컨셉이 있으신가요? 뭐 요약 강의 한 이틀 정도 하는 건 네네네. 있죠. 그 요약 강의 이틀에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뛰어들어도 뭔가 그게 운이잖아요. 뭐 거기서 뭐 나오면 네.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구술 평가를 하는데 저와 만난 수험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재작년인가 한번 작두를 타가지고 교수님 그 커리를 잠깐 한두 커리 들었는데 이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는 수험생이 학교 현장에 섰다라는 그걸 보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 수험생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몰라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셨구나.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수험생들에게 뭔가 한 6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내주는 걸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서 했는데, 야, 6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내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힘들죠. 저는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틀 하는 거거든요. 야, 10시간 정도 한번 잡고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뉴턴이 막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리력의 법칙을 이렇게 얻어냈지. 제가, 고민 하다가 그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뭘 보고 발견했냐면, 여러분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브라질 선수들이 딱 갔는데 거기 익스프레스 안내하는 그 안내원들이 있잖아요. 안내원들이 거기서 준주르준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우리 딸애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소울리스트인가? 네, 솔리스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자리, 두 분, 두 자리, 네 분, 세 자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수업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교수 병행 심생사기 대중의 뜻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뚝뚝뚝뚝 마무리는 지구와 1차를 끝내고요. 2차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우와, 이거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야 2차는 아이고 레오 문중시 저급풍 이내경은 딱필 막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직까지 6시간의 끝장을 내던가 아니면은 좋다. 1시간이면 1시간에 끝장을 내는 컨셉의 강의를 한번 해보자. 불가능에 도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해보셔서 좋죠. 그냥 한번 해보고 있는 건데. 그거 되겠어? PL 되겠어? 안 되겠어? 돼야죠. 돼야죠? 왜 해병대 나왔어?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좋아. 아니, 이게 원래 이게 게스트를 모셔놓으면 게스트의 말씀을 쭉 빼내야 되는데, 이게 심취해가 제가 거의 하고 있어. 재밌어요. 게스트를 재밌게 하는 EOS 그리고 핵심 전략으로 교수님이 이제 차분함,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이게 몇 명을 뽑는 것과도 관련되고 또 적중도 관련되니까 운과 관련된 말씀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면 지도했었던 수험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이 수험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를 올린 수험생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네. 이번에
그 학교 수업에 네. 사서교사 네. 이제 합격한 음. 친구를 이제 네네. 초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수업을 좀 특강을 좀 부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한 번 실패도 했었고 네. 공부에서 한 번도 실패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네. 발령 나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행복해 보이더라 했을 때 그 친구처럼 했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모든 여건이 똑같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친구는 수업을 한대요. 네네네. 수업을 하고 협력 수업이 아니라 단독 수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선택교과로. 네. 네. 창의적 재능활동 시간. 창체. 네. 창체 시간에다가 네. 이제 일주일에 11시간 정도 한다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자기 수업 내용을 한 거예요.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겹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제 기억이 제일 남는 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다. 저도 이제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의 말이 네. 그냥 확 올라왔죠. 네.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강의평가처럼 네네. 고등학생들도 이제 강의평가 고등학교 선생님 네. 강의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네.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웠던 수업 중에 가장 쓸모 있는 수업이었다. 이게 평가였다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구나. 네. 이것이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는데 네.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하니까 음.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대견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도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고 교수님이 생각했었던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10년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대학원인데 학부 때 만났어요. 학부 때 만났는데 이 수험생이 합격을 해서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교사학습 이론의 이해를 강의를 해요. 대학원 수업에서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나서 강의를 하고 현장은 이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해인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한다 했더니 옆에 남자 한 명 되는데 자기 남편인데 남편한테 제 수업을 추천을 해서 네. 이렇게 데려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이거야말로 교육가족이다. 네? 교육가족은 이게 정말 교육가족이고 느끼는 바가 상당히 컸죠. 확실히 다 선생님이란 직업은 네. 제자들로부터 네. 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배운 것이 현장과 연결이 되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 자율과정의 선택 과목이 되었던 아니면 창체 활동이 되었던 이 수업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갖고 학생들에게 아마 교원 능력 개발 평가였을 거예요. 거기서 평가를 받았더니 학생들이 가장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업 중에 마음에 남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성적을 매기지 않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거기서 이제 가르쳐줬던 내용들 중에서 네. 수행평가 보고서 네. 그거 작성하는 방법들도 가르쳐줬고 네. 그러니까 실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들도 만족도는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거 아예 우리는 비교수 교과니까 네. 수업에 대한 것은 그냥 들어가는 친구들도 네.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범 사례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도 우리 수업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네. 보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좀 미처 못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이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서 선생님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슈퍼바이저로서 연간 내 시를 꾸미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독서 골든벨도 하고 뭐 다도강도 하고 막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학교는 다니기 싫어도 학교 도서관을 가기 싫은 아이들은 없다라는 거죠. 보건 선생님도 무서워요. 맨날 오니까. 그리고 아픈 애들을 다루니까. 그리고 상담쌤도 맨날 우울하고 찡그린 아이들을 다루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저희가. 근데 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효능감이 매우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낀대요. 네.
그리고 일반 사서들도 네네. 일반 사서직 친구들도 그런 거 좀 많이 느끼는 친구들 좀 있고, 물론 이제 행정직 대비 사서교사가 훨씬 더 네. 행정 업무로부터 독립적이라서 네, 맞습니다. 많이 독립적인 편이 비교적 독립적인 편이라서 그래서 아마 아까 표정이 받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단 온 아이들은 정보 문제가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해주는 기쁨이 또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자존감의 측면에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해서 그 학교 구성원들과 이야기해서 원격 수업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서 학교를 다시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핵심적인 사업이 학교 도서관을 바꾸는 행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도서관의 모습은 어떨 것이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지금 이제 컨셉들이 외국에서 많이 온 게 있는데 네.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제, 네. 뭐랄까 창작 공간, 네. 그다음에 창작 공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창작 공간, 그다음에 자원 기반 학습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도서관의 자원을 메이커 스페이스도 항상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정보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나 방향성도 봤을 때 네. 그곳에서 참 뭔가 만들어내고 창작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문화 공간,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개념으로 네. 만드는 걸 지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냥 이제 공부방에서는 끝나는 분위기. 네. 거기서 활동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약간 시끄러운 도서관도 가능한.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요즘에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죠. 네. 토론도 해야 되고 모든 활동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좀 그런 공간적 개념의 어떤 기본 어떤 자기 고정관념들이 좀 먼저 무너져줘야 네. 그래야지 가능할 테니까.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이 공간이 사 선생님이 주로 이렇게 슈퍼바이저로서 끌고는 가시는데 교과 선생님과도 콜라보가 있어야 되고 또 학부모와도 콜라보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다양한 인력들이 거기서 어떻게 숨 쉴 수 있을지 이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 안 된 질문인데 그게 이렇게 막 궁금해요. 저희 아예 그 네. 협력 수업 모델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업 때 이미 합니다. 그 내용을 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심지어 학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으로 협력 모델도 아, 있고 공공? 네. 네. 아니면 이제 그 봉사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네. 지역 네, 지역사회 공공도서관과 같이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도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가 나오고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교과 선생님들하고 협력 수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도구 학습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도구적 개념을 도구적 학습을 범교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딸 여러 교과를 듣기 전에 이 방법들 검색하는 방법 찾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윤리적 측면에서 표절이나 이런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 미디어 판단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와서 너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하냐 네이버에서 쳐서 블로그에서 긁어다 붙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업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 보고서 쓰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 선생님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같이 네. 교과 수업과 같이 가는 네. 모습이죠. 지향적 아주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네. 깜짝이야.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프로가 이런 대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막 청소년들이 무슨 너무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것에 현장 그 교수진 전문가들 연구원들이 할 법한 것에 참여했다라고 그 사고가 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막 그런 거죠. 저도 그 유사한 거를 지도해 본 바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한 거 왜 어른들은 못하게 하지? 그냥 같이 거기에 궁금증을 던지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났는데 과거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까? 먼 옛날의 조상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꾸몄을까? 그런 욕구를 어떻게 표출했을까? 미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왔을까? 막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펼치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넌 이것만 이렇게 해야 돼를 가르치는 게 과연 교육인가? 그런 한계로죠. 그래서 어떤 그런 컴peten시를 길러주는데 이 사서교과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너무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각
교과를 더 깊이 있고 폭넓고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아주 그 합격생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합격생의 사례를 보니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수님과 말씀하셔서 너무 이 내용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짧으면 어떨까? 아니 근데 이게 컨셉 자체가 제가 무겁지 않기는 이게 무거운 것으로 잘 안 가요. 그 무겁기로 하면은 또 김기용 교수님이 엄청 무겁고. 그런가요? 네, 김기용 교수님은 농담도 별로 없는데 해서 또 생각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상반기가 이게 임용고사를 대비하는 그래서 상반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개념과 이론 정리하고 이제 밑바탕을 단단하게 다지는 건데 지금 이걸 정리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의 먼저 이제 방향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자료, 커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먼저 방향부터. 방향이라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네네. 문제 푸는 연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네. 문제 푸는 연습이 시작이 돼야 되고 문제 푸는 연습을 이전에 이제 거꾸로 잠깐 해보면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네네. 그 앞에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럼 문제를 풀고 있기 전에는 요약을 좀 해야 놓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걸 배웠는지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7, 8월 달에 기출문제를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요약을 한번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문제 푸는 연습부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잡하고 뭐 심화 넣고 기본 넣고 이렇게 막 실습 넣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제 이게 원 프로세스로서 움직임이 아니라 네. 선택적으로 본인이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학습에는 맞자. 네. 선호 후보로 이게 나한테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철학 중 제 나름의 어떤 소신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완벽하면 네. 100은 안 가더라도 80까지는 간다는 주의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 맨날 의지력 가지고 내 의지력이 부족한가 봐 이러면서 애들 막 자괴감 갖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의지력으로 공부를 한다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격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합격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보다는 근데 교수님 아까는 그 성실함, 꾸준한 그건 태도. 그건 태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성실함은 의지력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함. 네, 그냥 태도가 그런 거예요. 태도가. 네. 그럼 태도를 그 만들어요. 태도가 하루아침에 길러진 건 아니잖아요. 습관화돼야죠. 그게 시스템이죠. 습관화되는 게 또 시스템이다. 심한데요. 네, 교수님 이게 완전히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소피스트를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피스트를 한번 만났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그 대단하다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명의 소피스트에서 중에서 보편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근데 듣다 보면 빠져들어요, 교수님.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과외 선생님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말 잘하게 하시는 과외 선생님. 네네. 과외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네. 예, 그럼 요걸 한 번 더 깊이 있게 시스템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보통 다 이제 내가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뭐 이러는 거 자체 이럴 때 힘든 건 당연한 건데 네. 이건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라고 이제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렇게 하기로 한 규칙을 만들면 네네. 규칙 안에서 습관화되어서 그대로만 더 따라가면 의지력 없이도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몇 명의 사례를 아까 기억나는 제자들 중에 여기는 이제 사수의사 사례는 아니었고요. 네네. 다른 사례인데 자기 생활이 아주 틀에 박힌 생활을 반복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극적으로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000대1 경쟁률에 합격한 친구의 공부 방법을 할까? 1000대1? 있었어요. 한 명 뽑을 때 1000명 중에 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이 공무원 있었어요? 쪽에서. 사수의사는 아니고. 공무원 쪽에서? 공무원 쪽에서. 네. 그래서 그런 친구는 서울시 합격한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 합격한 내용부터 쭉 보면은 아침 9시 밤 10시까지 스케줄 딱 정해주고 이대로 그냥 펼쳐놔요. 그 사람은 그냥 스트레스 없었대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 사법고시 같은 거 네. 합격했던 사람 저 또래였던 것 같은데 학교 때도 읽어봤을 때 네. 항상 그 시간 얘 어디 있니? 그러면
운동장 돌고 있을 거야. 가봐. 그럼 항상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아주 크고 넓지도 않았지만, 네. 항상 하던 시간에 그만큼의 네. 그것을 하고 있는 거. 네. 이게 전체적으로 생활의 시스템에 맞춰줘야 네. 공부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본인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의지력이나 이런 것에는 보통 필요 없죠. 생활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의외로 파워풀해요. 네. 우리가 내가 알려주고 하는 것들은 내 영역이지만, 네. 본인이 유지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만의 생각, 내 의지력 이런 걸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못 알아도 몰라도 제가 짜놓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면 막판에는 그 빛이 그 에너지가 터진다. 네. 이게 내가 몰랐던 것,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단시간에 초반부터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 네. 초반부터 요약집 잡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네. 근데 요약집은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밥 먹기 전에 디저트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먹기 전에 디저트를 먹는다? 메인 음식을 못 먹죠. 그죠? 네. 요약집 먼저 보면은 틀이 탁 잡혀버리니까 네. 메인 음식, 진짜 본 강의 때 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면 디테일이 다 죽어버리죠. 맞습니다. 시험은 디테일에서 살아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대한 억지로라도 시스템을 유지해서 이땐 이걸 봐야 되고, 네. 당장 성과가 안 나도 참고 가면 네.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야. 네. 그게 제 지론. 네. 저도 100% 동감을 해요. 100% 동감을 하는데 또 제 지론은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걸 주는 교수가 돼야 된다. 맞죠.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일련의 커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만, 지금 사실 보면 그렇게 압축한 요약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기라든가 밑바탕이 충분히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학습된 수험생들은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런 정교화의 거리가 없어. 그럼 이것부터 해서 여기서 붙여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느 순간에 뛰어들어도 물론 처음부터 여러 번 본 수험생이 100%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좋죠. 그런 생각을 좀 갖기는 해요. 제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 중간중간 양념이 힘듭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섬세함과 디테일이 살아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빠져들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정말 한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조형조한테 빠져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일전에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이걸 듣다 보면은 정말 말씀하는 것 중에서 안 나오는 건 없대요. 안 나오는 건 없고 어차피 안 나오면 다 틀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 구석에서 한두 개 안 나오고 정말 이건 이 사람만 알아. 그 문제 한두 문제를 그렇죠. 맞힌다고 붙는 건 아니니까. 그죠? 기본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오니까? 습관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습니다. 교육의 3요소. 본성과 습관, 이성. 습관을 잘 갈고 닦아야지 이성에 다다른다. 이 본성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채덕지의 전인교육을 강조하는데, 이게 그냥 커리에 녹아 있어요. 그럼 자료하고 커리가 있어요. 자료. 커리. 이제 하반기. 하반기는, 네. 지금 7, 8월 달에는 요약 강의, 그러니까 로드맵이라고 네네. 구조를 보여주고, 목차 위주, 이제 이게 네. 어느 정도 뎁산에 들어가 있는가. 네. 해당 내용의 전체를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처럼 이제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보는 거죠. 네. 기출문제랑 같이 기출문제 강의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 정리 강의 하나, 네. 2개를 운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 요거 네. 끝 7, 8월 9월부터 계속 이제 모의고사 추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신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가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요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고 표를 만들어서 만들고 싶은 정리. 네. 정리를 할 때 이제 그 공무원 쪽에서는 빵꾸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빈칸 빵빵 만들어가지고 네. 그 자리에다 채워넣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리하는 영역을 이제 따로 문제화 시켜가지고 네. 그것도 풀어볼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죠. 네. 마지막 마무리는 교수님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빵꾸노트.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빵꾸노트를 1, 2월 초반기 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때 빵꾸노트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아. 1, 2월 달에 그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딱 하고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형으로 나오는데 그런 방식이 안 안 먹히거든요. 돼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서술형에서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막판에 확인할 때는 네. 그런 방법이 괜찮겠구나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험생이 왜냐하면 처음에 이 욕구라든가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좀 그때 보면 정말 죽기 살기를 하는데 이게 요즘에 슬럼프에 쭉 빠져 있어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친 거예요. 네, 너무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분들이 지금 다 뻗어요. 맞아요. 지금 다 뻗고 이제 몸이 안 따라올 거예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공부는 해야지라고 앉아있는데 멍한 상황일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운동도 좀 많이 해놓긴 해야 되지만 네. 이게 초반에 너무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초반부터 뭐 요약을 보거나 뭐 빵프노트 보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건물 전체 외형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네. 그 인테리어 고민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건물을 살 건지 모르는데 인테리어가 다 등은 이런 색깔이야. 맨날 이런 거 보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생활 속의 비유가 살아있어요. 교수님. 빠져든. 네, 빠져드는. 와, 이게 빠져드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신혜수 교수님.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이제 자료, 그리고 이제 커리는 이제 문풀로 가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네. 가는 건데, 올해 그러면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올해의 어떤 임용고사 출제의 어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번 올해도 한번 착도 한번 타보자! 라는 걸로 한번 스타일 한번 이게 아웃폼이라던가. 어떤 네. 뭐 어디에 중점을 더 갖고 요런 것을 잘 봐야 된다. 한 3개만 한번 찍어주시죠. 너무 많은데. 아무리 8개인데 8개당 3개씩 찍어야 되는 거예요. 8개. 그러면 우리 4개만 한번 찍어보죠. 4개. 오, 점점 많아지는데. 4개. 아니, 그러니까 딱 4개. 그러니까 8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4개는 봐야 된다 해갖고 아, 4개, 이게 8개 골고루 나와요. 아 근데 그걸 네. 그 중에서 한 거죠. 이거. 아. 그래서 이거 잘라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 성지가 됩니다. 네. 무조건 나올 거는 네. 분류 실습, 목록 실습 뭐 당연하게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목록 지수 그 학생들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체크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아 제가 잘 몰라서 예. 분류 실습, 목록 실습. 검색에서 응용 문제 나올 가능성이 더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검색에서 응용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수강에서 데이터 쪽,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쪽 관련된 메타데이터 쪽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네. 많이 봐놓으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요즘에 예, 이번 이제 제가 오늘 공무원 시험이 있었거든요. 네네. 공무원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네. 관심사들이 보이니까 네. 약간더 지금까지 임용 패턴을 봤을 때는 약간 디지털 수강은 메타데이터 상호응용성 쪽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검색은 일단 색인이라든가 전략에서의 응용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뭐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내가 여기 내면 들어가서 이런 건 내줘야 된다. 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나의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찍는다면은 그 정도. 네. 변별이 난다면 어디서 날까요? 변별은요. 네. 저희는 의외로 그렇게 뭐 네. 응용도가 높고 이런 거에서도 변별이 크다고 볼 수 아주 크진 않지만 네. 저 생각보다 안 큰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안 크고 암기 여부에서 나와요. 암기 여부. 큰 암기 과목에서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암기 과목의 네. 채점 기준을 엄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차이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암기해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응용 문제라고 하면 네. 응용 문제는 응용도 있는 문제가 전체에서 대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20문제 넘는 거 중에서 한 3, 4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데 응용이? 네.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외운 거로 푸는 거 파악하고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응용에 대한 응용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외워야 될 거 못 푸니까 네. 그 기본에 대한 거 제일 중시해야 돼요. 네. 남들 다 맞추는 거 본인이 틀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거 알고 네. 남들 모르는 거 풀어야 합격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남들 다 아는 건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서 의외로 거기서 많이 필요해요. 네. 기본기. 여러분, 제가 교수님들과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 계속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기본기예요. 기본기. 내가 노력으로 80점 중에서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0점은 된다. 거기에서 놓치면 이거는 나만 틀리는 문제다. 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사선은 80점 중에 기본기로 할 수 있는 게 몇 점인 거죠, 그러면? 저희 기본에서는 7, 80점, 기본기를 6, 70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6, 70으로 자기의 성실함, 꾸준함, 태도 그리고 시스템으로 네. 그 60에서 70점은 맞는다. 그렇죠. 운영은 그 다음에 이해도의 깊이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뭐예요. 핵심 완전히 어려워버리면 네네. 다 틀리니까요. 그러면 교수님 커리를 듣고 기본기에서 60에서 70이니까 65점 잡고 또 저의 EOS 신박한 저의 모의고사 그리고 저의 요약 정리로 20점을 끌어와. 그러면은 85점에서 90점이 되는데 85에서 90이면 합격인가? 되지 않을까요? 사서 이게 좀 심해요. 네. 네. 최고가 몇 점인가요? 그렇죠. 합격선이? 데이터를 잘 안 봤어요. 아, 합격 데이터는 제가 너무 그걸 보면 네. 수능 선생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찍어주는 지금 제가 이렇게 교수님과 85에서 90을 뽑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격선이 막 90 몇 점이야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아유, 지역선마다 좀 많이 차이가 커가지고요. 네네네. 저희가 조금 뭐랄까 풀이 적어서 네. 합격선의 등락이 심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딱 찍히면 뭐 90 넘으면 당연히 붙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20점, 교수님하고 70점, 90점인데 교수님 나머지 10점은 더 보태주는 걸로.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수님,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이게 또 여자 게스트 교수님을 모시고는 이게 제가 목소리가 되게 지금 많이 그런데 업앤다운이 되는데 되게 조심스럽다가 너무 놀라실까봐. 근데 우리 신인수 교수님 모시고는 나중에 한번 와갖고 우리 뭐 제로투나 코카이 댄스도 한번 치우고 막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이제 거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인생 철학 그리고 수험생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전하지 못한 진심.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처음 했던 얘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도 똑같아요. 제 인생 철학은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태도. 네. 내가 누군가에게 대한 태도, 네. 또는 내가 내 삶에 대한 태도, 네.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다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못했던 말, 방금 하고 싶은 말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이게 태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애착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네. 노력이 받쳐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내 인생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답게. 선생님. 사서가 아니라 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직업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사서인 직업, 신분, 그다음 선생님의 신분이잖아요. 네. 선생님 다운 것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선생님답게 이게 선생님 다운 짓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생님 다운 행동인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가르쳐요? 네.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네. 이 무게 본인이 그걸 이제 안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걸 하겠다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만큼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항상 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직업의식 같은 거라고 한다고. 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선생님답게 살아야 돼. 네. 참 이게 너무 심화 구도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진심해. 전 여기에 이제 지난번 김경 교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을 꼭 합격시킬 거라는 그 칼 같은 기상. 그 남자 무슨 그 어떤 옛날에 장군에게 느껴지는 그런 이게 흔들림이 전혀 없는 이 교수님의 확신 있죠. 와, 그게 김경 교수님은 항상 정상의 자리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이제 막 전해 오더라고요. 네. 공부 계획을 안 짜신대요. 왜냐, 자기의 모든 삶은 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컸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애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서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네네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나빠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네.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게 그만큼의 내 삶에 대한 애착인 거잖아요. 네. 그게 노력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하고 싶었어, 말이에요. 열심히 해갖고 학교 현장에서 내 삶을 책임지고 엄마, 아빠, 효도 선물, 동생, 친구, 생일 선물, 내 돈 내산 사줍니다. 얼마나 그게 그렇죠. 가치죠, 그것도. 그럼요. 그래서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나의 소중한 가치인 거고. 그럼. 그리고 또한 선생님답게 지금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느낌이 와요. 그런 것을 교사로서의 태도, 선생님답게 막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만나서 지금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이후에 또 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모의고사 진행하고 하실 때 같이 콜라보해서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 세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손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